안녕하세요. 오종남입니다. 장수가 축복인가? 재앙일 수도 있겠다. 나만 행복한 게 아니라 더불어 행복한 지구여행을 위하여. 매일경제 TV가 특별한 강연을 준비했습니다. 특별 특집 강연에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100세 시대 행복한 지구 여행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1시간 가까이 생각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지구 여행이 뭐지? 히말라야 산맥 가자는 건가? 나이아가라 폭포 가자는 건가? 막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의미의 지구 여행이라는 내용은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저는 1952년 한국 전쟁 중에 태어났습니다. 제가 태어났지만 군대에 가 계시던 아버지는 휴가를 오실 수가 없어서 그냥 군에 계시다가 1년 후에 전사를 하시는 바람에 아버지는 저를 보신 적이 없습니다. 제가 봤다고 한들 기억할 리도 없겠지만, 그래서 유복자가 아니면서 유복자인 것처럼 자랐습니다. 제가 큰아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우리 어머니 입장을 잠시 생각해 보면, 그러면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전쟁 미망인이 되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죠. 이제 재혼을 할까? 아니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교육시키는 거, 기르는 거, 이거를 위해서 그냥 살까 했는데, 제 외할아버지가 한학자셨기 때문에 다행히 두 번째 선택을 하신 거죠. 전 시골에 아주 깡 촌놈 출신이기 때문에 제 초등학교 동창이 73명인데 중학교에 10명 갔습니다. 대학이 아니고 중학교에. 그러니까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에 간 사람보다 못 간 사람이 훨씬 많죠. 근데 저는 어머니의 헌신적인 교육열 덕분에 제가 중학교 갈 수 있었고 고등학교 갈 수 있었고 대학 갈 수 있었습니다. 한 번도 상급학교 진학을 제가 고민하게 만드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당신의 인생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교육을 위해서 헌신하신 거죠. 그렇죠? 그 덕분에 제가 유복하지 않은 환경에서 자랐지만 교육을 받을 수 있었고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다는 말씀으로 제가 소개에 대하고자 합니다. 이제 그렇게 제가 자랐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는 이유는, 제가 지금 얼굴에 분장실에서 화장하고 왔기 때문에 얼굴만 보면, 또 제 이력서만 보면, 이력서는 대학부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유복한 가정에서 뭐 크게 걱정할 거 없이 자랐나 보다. 근데 네가 무슨 100세 시대 행복한 지구여행을 논할 만한 자격이 있어? 이럴까 봐서 저도 알 건 안다고, 고생해 볼 건 해봤다고, 단맛만 본 건 아니고 무슨 맛도 봤다고요? 쓴맛도 봤다고, 그 이야기를 제가,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함께, 같이 살아가는 여러분과 함께 100세 시대 행복한 지구 여행을 위해서라는 제목으로 특집 강연을 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2002년에 제가 청와대에서 통계청장으로 이제 부임을 했습니다. 2002년 2월이었으니까 제가 딱 만 50세가 되는 때였습니다. 만 50세니까
이제 10년 있으면 60 환갑을 맞이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때 둘러보니까 환갑 잔치가 갑자기 시들해진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는 동네 어르신이 환갑 맞으면 잔치를 했어요. 부잣집에서 환갑 맞으면 한 3일도 했어요. 그래서 기다려지는 잔치였는데 시들해진 거예요. 왜 그렇지? 하고서 제가 평균 수명표를 보니까 1960년에 52세이던 평균 수명이 2000년에 76세로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 40년 동안에 52에서 76이면 몇 년 늘어났어요? 24살이 늘어나 버린 거예요. 아니 평균 76세까지 사는데 환갑이 무슨 의미가 있어? 생일 중에 하나지. 70세 고위잔치도 생일이 돼버렸는데 아 그래서 환갑잔치가 시들해졌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아이들 낳는 소위 출산율은 어떻게 됐냐. 출산율은 1960년에 평균 저는 혼자지만 6명이었어요. 제 친구들은 형제가 아니 형제 자매가. 근데 그때 이미 1.3명으로 떨어진 거예요. 출산율이. 1.3이 무슨 뜻이에요? 10집 중에 7집은 하나밖에 안 낳고 3집이 2명 낳는 이런 식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간단히 말하면 장수 시대가 왔는데 출산을 안 하니까 저출산 고령화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통계청장 하는 동안에 저출산 고령화라고 하는 그 현상을 전국 텔레비전 라디오에 한 100번쯤 출연해가지고 하게 됐어요. 그 저출산 고령화가 무슨 의미가 있어서 했다는 얘기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1960년에 52세인데 2000년에 76세가 돼서 이렇게 40년 동안에 24세가 평균 수명이 늘어났다면 2년에 1살꼴로 늘어난다면 그러면은 결국 제가 76세 되는 데까지 2000년이면은 제가 48이니까 28년 남았잖아요. 그렇죠? 그 사이에 그러면 14년 늘어나면 76세가 90이 되겠죠. 네. 간단히. 아, 내가 90까지 살 수도 있겠네. 우리 모두가 바라던 장수 아니에요. 그런데 직장에서의 정년이 늘어났다 안 늘어났다? 안 늘어났어요. 그러면 보통 월급 받는 사람은 몇 살에 월급을 못 받게 된다? 60에는 받기가 거의 어렵죠. 자영업자 말고는. 그러면 자, 환갑을 맞았어요. 옛날에 환갑은 뭐예요? 옛날에 환갑이란 그때 지나고 나면 남은 인생은 자투리 인생이라고 여생이라 그랬어요. 남을 여자. 그 자투리 인생이니까 여생 편히 살다 가십시오. 이게 그 당시 덕담이에요. 환갑잔치에. 근데 여생이라니 30년을 더 사는데 그래? 그래서 제가 만든 공식이 30, 30, 30. 부모 밑에서 30. 부모 노릇하고 30. 환갑 지나고 또 30년이라는 인생이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21세기 삶의 공식 30, 30, 30이라는 걸 제가 만들었어요. 저는 무단 복제 환영이에요. 저작권을 주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한참 하고 다녔더니 어디선가 누가 그래요. 야, 누가 그러는데 우리가 환갑 지나고도 30년 더 살아야 된대. 제가 맞는 말이지만 그렇게 이제 했어요. 월급을 받지 못하고 30년을 살아야 된다 하는 거는 사실 심각한 문제일 수 있지 않아요? 60 환갑을 맞았을 때 손에 쥔 걸 가지고 30년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장수가 축복인가? 재앙일 수도 있겠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 21세기를 맞은 지 20년밖에 안 지났어요. 근데 요새는 30, 30, 30도 틀렸다는 얘기예요. 100세 시대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마지막이 월급 없이 사는 인생이 30년도 버겁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40년일 수도 있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120세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응? 그래서 21세기 삶의 공식 30, 30, 30을 제가
고쳐야 되겠구나. 21세기 새로운 삶의 공식은 30 플러스 30 플러스 마지막이 40일 수도 있다. 그래서 100세 시대일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을 해서 바꿨어요. 21세기 새로운 삶의 공식은 30 플러스 30 플러스 40일 수도 있다. 이렇게 바꿨어요. 말이 그렇지 120세 시대 끔찍하지 않아요. 120세 할아버지면은 아들이 몇 살이에요? 30이면? 30 빼면? 90. 손자가 몇 살이에요? 60이잖아요, 60.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런 사회를. 우리가 장수, 오래 사는 거 우리 모두의 꿈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닐 수도 있다. 뭐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제가 60 환갑을 맞았을 때 나머지 월급 못 받는 삶을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장수가 축복이 아니라 재앙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고 다녔어요. 그냥 가겠어요? 또 누가 시비를 붙여요. 말이 그렇지 100세 시대라고 그러지만 실제로 지금 현재 평균 수명 죽는 그 연령별 인구 구조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아마 잘 모르셨을 건데 오늘 확실히 아마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70세까지 사는 사람은 현재 86%가 살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살아요. 근데 80세까지 사는 사람은 30%가 살아요. 상상이 안 가시죠? 네. 네. 저 오늘 아침에 제 대학 동기 본인 사망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70대에 86%에서 30%니까 반 이상이 저 세상으로 간다는 뜻이잖아요. 실제로는 그래요. 근데 이제 친구 부모님 문상 가보면 90세 넘은 분도 많이 계시지만 다 그런 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90세는 5%가 살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90세까지 사는 분은 5%고 95%는 대개 저 세상으로 불려가요. 근데 무슨 100세 시대까지가 뻥 아니야?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제가 무슨 질문을 하느냐. 자동차 보험 드셨어요? 네. 네. 사고 난 적 있어요? 없어요? 최근 1년간? 없어요. 그러면 자동차 보험 안 들어요? 들죠. 네. 자동차 보험 들고 사고 안 나면 서운해요? 어떠세요? 안도의 숨을 쉬지 않아요? 다행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100세 시대를 준비했는데 90이 안 돼서 갔다. 자동차 보험 들고 사고 안 난 것도 같지 않아요? 근데 90세까지 준비했는데 90세 생일날 손에 쥔 건 없는데 아직 살아있다. 자동차 사고 안 날 줄 알고 보험 안 들었는데 사고 나는 거하고 똑같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하십니까? 네, 그래서 제가 100세 시대 설령 내가 100세를 못 살고 전에 간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100세 시대 준비는 해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야기예요. 옛날에 우리 부모들은 노후 보험을 누구한테 들었어요? 자식한테 들었어요. 요즘 자식한테 노후 대비를 기대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예, 혹시 자식한테 보험 들었다고 생각하면 오늘 이 순간 깨몽 꿈 깨라고 깨몽 그렇죠? 예. 그러면 노후 대비는 누가 해야 된다? 스스로. 본인 스스로. 이게 다 아시네. 자, 이게 현실이에요. 예. 요즘에 유행하는 말 중에 인생 3대 실패가 있어요. 1번 청년 출세. 너무 젊어서 출세하고 나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 젊어서부터 대접받고 살다가. 동의하시죠? 네. 2번 중년 상처. 응? 예. 근데 여자들은 말고 남자들끼리만 모이면 너 모르는 소리 말아라. 중년 상처하면 화장실에 가서 웃는다더라. 이런 사람 있어요. 그럼 사실 모르는 소리지. 사실 한 번 맞춰 살기도 힘든데 그걸 두 번을 어떻게 또 맞추고 살아. 우스갯소리지. 3번 노년무전. 노년무전. 노년에 돈이 없으면 이거는 실패다.
이 노년무전에 대해서 시비 붙는 사람을 아직까지 내가 만난 적이 없어요. 농담도 안 해. 그건 확실한 거야. 동의하십니까? 네. 21세기 삶의 공식, 부모 밑에서 30, 부모 노릇하고 30, 환갑 지나고 30년이라는 지금부터요, 세계 속의 한국을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약간 맛이 간 거 아니야? 아니, 지금 한국에 살고 있는 한국인인 나한테 세계 속의 한국을 왜 이야기를 해? 그래서 제가 에펠탑 얘기를 먼저 하려고 그래요. 에펠탑 얘기. 1889년에 불란서 혁명 100주년을 기념해서 파리 만국 박람회가 열렸어요. 그러면은 상징탑이 필요하다 한다. 그래서 상징탑을 공모를 했어요. 파리 박람회 상징탑을 공모를 했더니 에펠이라는 건축가가 324m짜리 철근 탑을 세우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지식인들이 조용하다 시끄럽다. 시끄러워. 그래서 지식인들이 나서가지고 이 파리 이렇게 경관이 좋은 파리 시내에 철근으로 324m짜리 탑을 흉물을 세운다고 해가지고 연판장을 돌렸어. 반대를 했는데 그 연판장 돌리는 사람 중에 제일 앞장선 사람의 하나가 모파상이야. 모파상 시험에 맨날 기억나시죠? 네. 무슨 소설 썼다고? 모파상? 여자의 일생. 맨날 시험 본 지가 좀 오래되셨지. 그 모파상이 반대를 했는데 결국은 이제 설치를 했어요. 할 때 15년만 해놓고 해체하기로 했어요. 지금 파리 가시면 에펠탑 올라가시죠? 근데 그때 라디오가 발명이 된 거야. 그래서 뭐에 제일 좋아요? 송신탑으로 제일 좋아요. 남산에도 지금 송신탑 있잖아요. 그래서 아직 살아있어. 아직 살아있는데 문제는 어디 생겼냐. 모파상이 허구한 날 그 2층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 거야. 그 사람들이 모파상을 지적했겠다 안 했겠다? 했겠죠. 당신 이중인격자야. 위선자야. 아니 그렇게 건설을 반대하더니 그걸 애용을 해? 모파상이 졌겠다 이겼겠다. 그 지적에 대해서. 당연히 이겼겠지. 모파상이 답이 이랬어요. 내가 파리의 흉물인 에펠탑을 보지 않고 밥 먹을 수 있는 장소가 에펠탑 안에 있는 식당이기 때문에 내가 다니는 거야. 여러분은 한국에 살고 있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에펠탑 안에 있는 식당에서처럼 한국을 잘 볼 수 있다, 못 볼지도 모른다. 못 볼지도 모른다. 동의하시지? 네. 네, 동의하시지? 왜냐? 특히 여러분이 보는 한국은 이런 한국이에요.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신문을 통해서 보는 한국이에요. 저녁에 설거지 끝나고 보는 뉴스에서 보는 한국인데 신문과 방송이 나라 일 잘한다고 칭찬하는 기사가 많다, 비판하는 기사가 많다. 매일 보는 뉴스가 내일이라도 망할 것 같은 한국을 매일 하니까 여러분들 머리에는 한국 이거 형편없는 나라다. 이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있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한국을 한번 제대로 알고 가자. 이런 이야기인데 우리 땅덩어리가 10만 평방킬로미터, 남한만, 남북한 합해서 22만이니까 그거는 107등이에요. 세계에서 100등 아래도 못 들어가는 107등이에요. 인구는 5,200만이 조금 안 돼요. 물론 동포 700만을 포함하면 6천만 가까이 되지만 5,200만이 채 안 되는데 이게 세계에서 28등이에요. 인구수로는. 땅덩어리는 100등 바뀌지만 1인당 국민소득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32,000달러잖아요. 그게 27등이에요. 하여튼
30등 안에 든다 이런 얘기예요. 뭐 27이냐 28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생산하는 총 생산량, 소위 GDP라고 하는 총 생산량이 세계에서 12번째예요. 거의 10위권이에요. 그렇죠? 무역은 어떠냐? 무역은 수출과 수입을 합해서 우리가 1조 달러 이상을 하잖아요. 그게 세계에서 10등 안에 들어가요. 때로는 8등, 때로는 9등, 뭐 7등일 때도 있고 이래요. 하여튼 10등 안에 들어요. 정리하겠습니다. 땅덩어리는 100등 바뀌지만 인구는 28등이고 1인당 소득은 27등이고 전체 생산량 국민 총생산은 12등이고 무역은 8등이나 9등이다. 대단한 나라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그런데 처음부터 그렇게 잘 살았냐? 아니잖아요. 아마 40대, 50대는 조금 헷갈릴 거예요. 근데 우리 세대는 어린 시절에 세 끼 밥을 먹는다는 자체가, 그러니까 미역국에 쌀밥 말아 먹는 게 이게 꿈이었어요, 꿈. 그럼 언제 세 끼 밥을 먹게 됐냐, 대한민국이. 세계은행은 빈곤이라는 단어, 빈곤, 파버티, 빈곤이라는 단어를 세계은행은 하루에 1달러, 1년에 365달러가 되면 그 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이 그러면 세 끼 밥은 먹는다 해서 빈곤을 타파했다. 이렇게 정의를 해요. 요새 달러가 너무 많아가지고 인플레 아시죠? 지금은 그게 1.9달러로 바뀌었지만 우리가 지금 경제 발전하는 과정에서는 1달러였어요. 그러면 대한민국이 365달러가 된 때가 언제였냐? 1973년의 처음이에요. 불과 50년 전이에요. 그때까지는 세 끼 밥 문제를 해결하는 게 현안이에요. 이런 나라예요. 이런 나라에서 출발했는데 지금은 3만 2천 달러의 나라가 된 거예요. 1977년에 1,000달러가 되고 94년에 10,000달러가 되고 2006년에 2만 달러가 되고 2017년에 3만 달러를 돌파한 거예요. 이렇게 빠른 속도로 된 거예요. 그것만 경제적으로만 탈바꿈한 게 아니에요. 얼마 전에 대통령 선거에서 두 후보 간의 격차가 1%도 안 났는데 혹시 대통령 선거 결과에 대해서 시비 들은 적 있어요? 없죠. 1987년 12월에 국민 직선제를 시작하고 난 이후에 13대 대선이에요. 20대 대선까지 8번이죠. 8번 동안 득표 격차가 아무리 작다고 하더라도 아무도 대통령 선거 결과에 대해서 시비를 붙지 않을 정도로 이 나라는 정치 민주화가 성숙된 나라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래서 정치 민주화와 경제 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이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동시에 잡은 나라라고 밖에서는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매일 내일이라도 망할 것처럼 그러고 있지만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경제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행복하지 않아요. 그 경제 발전의 뒤안길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안타깝지만 2003년부터 지금까지 세계에서 자살률이 최악이에요.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가난해서 다이어트까지 된 나라가 왜 자살률이 2003년부터 근 20년 가까이 최악일까? 왜 자살률이라 그러지? 제가 설명을 하면 이래요. 나라마다 인구가 다르니까 자살이 얼마나 많은지를 비교할 수가 없어서 인구 10만 명당 1년에 몇 명 자살하는지를 비교하는 걸 자살률이라 그래요. 우리나라는 인구 10만 명당 자살이 최고 많이 할 때는 30명이 넘었어요. 그러면 5천만이잖아요. 1년에 15,000명이 자살하는 거예요. 365로 나누면 하루에 40명. 하루에 40명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나라. 생을 마감하는 사람이 40명이면 자살한다고 다 성공해요? 미수도 있죠. 그러면은 하루에 적어도 50명 이상이 매일 자살을 시도하는 나라. 뭔가 잘못됐지 않아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못됐죠. 분명히 지구 여행에 와서 행복하진 않죠. 뭔가가 문제가 있는 거다. 세계 속의 한국은 물질적으로는 이렇게 발전했다고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경제는 그렇지만 사회적으로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병든 사회가 되지 않았나. 뭐 병들었다고 너무 심하면 적어도 고쳐야 될 점이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경제적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소중하게 여겼던 가치, 좀 거부갈지 모르지만 효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요즘 효라는 단어 안 쓴지 오래됐어요. 형제 자매 간에 우애라는 단어가 있었는데 요새 우애라는 단어 아마 거의 시험에 안 나올 거예요. 그렇죠? 친구 간에 우정이라는 단어가 있었는데 잘 안 나와요. 왜냐하면 내신 때문에 노트 빌려주면 안 되거든. 네. 협동, 어? 그렇죠? 그러니까 협동, 응? 그런 게 없어졌잖아요. 없어졌잖아요. 상대방에 대한 배려, 그냥 없어졌지 않아요? 식당에서 야 깍두기 하나 가져라 이래요. 아이 보시죠. 응? 그렇게 종업원한테 함부로 하는 거. 조선족이 죄졌어요? 아니죠. 그 사람은 독립운동 투사의 손녀딸일 수도 있어요. 우리도 60년대에 대학 나와가지고 취직이 안 돼서 독일 가서 광부하겠다는 대졸이 많았어요. 우리 간호사들이 독일에 가서 피고름 짜가지고 그 돈으로 발전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경제발전 과정에서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가치가 없어진 거 아닌가, 사라진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노인들의 실태를 좀 알아야, 여러분이 아직 40대, 50대라면 노인이 아닌데 특별히 할 일 없잖아요. 시간 되면 글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구한테도 똑같이 평등한 건 시간이에요, 시간. 그래서 우리 노인들의 실태를 한번 파악을 해보려고 그래요. 첫째, 수명은 늘어났는데 건강 수명은 많이 늘었겠다, 안 늘었겠다? 안 늘었겠죠. 보죠. 요양원 보죠. 병치레 하는 거 보죠. 요양병원에서 병치레 하면서 돌아가실 때까지 사시는 어르신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삶이. 그래서 건강 수명이 중요하다. 응? 평균 수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건강 수명이 중요한데, 건강 수명은 안 늘고 병치레 기간만 늘어서 수명이 길어진다면 의미가 없는 거 아니냐. 특히 자살률이, 지금 평균 자살률이 제가 10만 명당 30명이라 그랬는데 노인 자살률은 53명이에요. 53명. OECD의 평균 노인 자살률은 18명이에요. 근데 우리나라가 53명이라는 얘기는 세계의 다른 나라 노인들의 평균보다 3배 더 자살이 많다, 노인들이. 심각하지 않아요? 뭐 여러분도 실감하실 거예요. 문제는 어딨냐? 왜 자살했을까? 분석을 해보니까 2가지 요인이 제일 큰데, 1번이 경제적인 이유야. 그렇죠? 되게 자살하는 사람들이 경제적인 이유. 2번이 거의 비슷하지만 건강이야. 나 이렇게 앓으니 차라리 나 먼저 가겠다. 왜 건강이 나빠졌다고요? 가난한 나라를 다이어트 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드느라고 몸 아끼지 않고 일해서 건강이 나빠졌는데 나이 들어서 자살하는 사회. 이렇게 된 거예요.
연금 있지 않나? 연금? 그래서 통계청에서 1,500만 명 가까운 숫자를 연금을 조사를 해봤더니 현재 연금 받는 사람이 50%가 채 안 되고 연금 못 받는 사람이 반이 넘어요. 그럼 받는 사람은 얼마 받을까? 월에 조사해 봤더니 64만 원 받는 거야. 64만 원이 노후 대비에 도움이 크게 된다 못 된다? 못 되겠죠. 그러니까 연금에 기댄다고 하는 거는 참 어렵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물어봤어요. 사람들한테. 언제까지 일하고 싶으세요? 근데 지금 현재 평균 수명이 83세쯤 돼요. 그랬더니 1,500만 명 중에서 한 60% 정도가 73세까지 일하고 싶다는 거예요. 일하고 싶다는 게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73세까지 일한다는 거는 돌아가시기 10년 전까지 일한다는 거는 병을 앓고 있지만 내가 일해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일하고 싶으세요? 물어보니까 왜 일하고 싶으세요? 물어보니까 문제는 내가 보람을 느끼기 위해서 하는 사람은 3분의 1 정도 돼요. 3명 중에 한 명은 그게 좋은 얘기지. 일해야죠. 보람 느끼기 위해서. 그런데 생계의 보탬 이게 60% 가까이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글프죠? 진짜 안타깝죠?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 다시 한번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리어카에 폐지를 주어서 갖고 가는 할머니 할아버지 보신 적이 있죠. 네. 그분이 물론 보람도 있겠지만 생계에 보태기 위해서 일을 하신다면 진짜 서글프고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나라의 노인, 고령층의 실태는 정말 정말 안타깝다. 이렇게 동의하시죠? 네. 너무 심각한 것 같아서 내가 3대 바보 시리즈를 이야기를 하려고. 내가 강연해야 되니까 강의가 아니고 인생 3대 바보라는 게 있는데 이런 거예요. 첫째는 손자 손녀 봐주느라고 스케줄 바꾸는 노부부. 주변에 있다 없다? 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모처럼 한번 둘이 뭐 어디 가기로 했는데 딸이 전화가 왔어. 엄마 김서방이 출장 가는데 같이 가자. 그러니까 애들 좀 봐주면 안 될까? 할아버지하고 약속한 건 금방 잊어버리고 덥석 받아서 스케줄 바꿔. 2번 이건 가방끈이 좀 긴 분들 이야기인데 여보 우리 갑자기 이러다 죽기라도 하면 애들 상속세 많이 내면 아깝지 않아? 그냥 재산 물려주고 그냥 우리 용돈 타쓰다가 가는 게 어때? 이런 할머니 할아버지 주변에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은 며느리의 새벽기도 제목이 바뀌어. 아버지 하나님 이 험한 세상에 우리 시어머니를 왜 고생시키십니까? 세 번째, 애들이 와가지고 자고 가겠다 그러면 방이 모자랄 수도 있겠지. 그래서 새삼 그 나이에 짐 늘려가는 할머니 할아버지. 있다 없다? 있다. 많아. 이 세 인생 3대 바보의 공통점이 뭐냐? 전부 자식하고 관련되는 거야. 우리 어머니는 당신의 일생을 바쳐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교육을 위해서 헌신하셨어요. 그 덕에 내가 오늘 여기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우리 부모님처럼 자식에게 올인을 하는 것이 진정한 자식 사랑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왜냐? 21세기의 진정한 자식 사랑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바쳐서 자식의 성공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늙어서 자식에게 손 안 벌리는 거다. 늙어서 자식에게 부담이 안 되는 거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이 순간부터 자식에게 올인하는 거를 반으로 줄여서 하프인만 하고 나머지 하프인은 누구를 위해서? 나의 노후를 위해서 준비하시라.
노벨 문학상을 받은 조지 버나드 쇼라고 하는 사람은 죽기 전에 미리 묘비를 써놨어, 자기가. 영어로 써놓은 거는 이런 거예요. If I stayed around long enough. 길게 살다 보면 something like this would happen. 그래서 내가 20년 전에 이 글을 번역할 때는 우물쭈물 하다가는 내 이럴 줄 알았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알아듣기 쉽게. 그래서 많이 돌아다녀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충분히 오래 살다 보면 이런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이런 일이 뭐 죽는 거야 당연하지만 손에 쥔 게 없는데 100세까지 살아야 된다든가 이런 아까 참 서글픈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 하는 이야기예요. 제2의 인생 설계의 기본적인 자세는 뭐냐 하면은 여생 편히 살다 가십시오 하는 소비 주체가 아니고 생산 주체가 되자. 가급적이면 생산 주체가 되자.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자. 그러니까 길에서 폐지를 줍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안쓰럽게만 볼 게 아니라 그 할머니 할아버지는 안쓰럽긴 하지만 나름대로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생산적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생산적인 일을 하려면 맨 처음에 중요한 게 뭐겠어요? 몸 튼튼이지. 몸이 건강하지 않는데 무슨 생산 일을 해? 생산적인 일을 해.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정신적으로 자기가 쌓아온 경험, 지식, 지혜 이런 걸 활용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기가 벌어들이는 거 못지않게 이거를 불리는 일도 중요하다. 이 내용을 가지고 제가 제2의 인생 설계 구체적인 내용을 지금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라고요? 제2의 인생 설계 1번이 건강. 건강에는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몸 건강도 있지만 두 번째는 정신 건강도 있다. 그러니까 정신 건강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체 유심조다. 모든 거는 나의 마음이 만드는 거다. 마음 먹기에 달렸다.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가진 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과 내가 안 가진 거에 대해서 불평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과 정신건강이 다르겠죠. 그래서 몸 튼튼 못지않게 마음 튼튼이 중요하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경제자산 얘기는 앞에 계속 했어요. 계속. 그렇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소득격차와 빈부격차를 구별을 못해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득격차와 빈부격차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소득이란 일정 기간 동안에 월에 벌어들이는 소득을 월급이라 그러고 연에 벌어들이는 소득을 연봉이라 그래요. 그러나 하여튼 일정 기간에 벌어들이는 게 소득이에요. 근데 부란 한 시점에서 이제까지 평생 번 거를 또는 늘린 거를 얼마인지 보는 게 부죠. 그러니까 소득 격차와 빈부 격차는 다른 거예요. 소득은 일정 기간에 벌어들이는, 부는 어떤 시점에서의 현재 상태예요. 오늘 확실히 기억을 하실 게, 여자가 부인이 집에서 하는 일을 두 자로 뭐라 그런다? 살림이라 그래요. 내가 말하면 다 그래. 살림이라 그러잖아요. 살림의 반대는 뭐다? 살림은 살리다의 명사니까. 살리다는 반대는 뭐다? 죽이다. 죽임의 반대가 살림이에요. 한 가정을 살리는 거는, 그러니까 아무리 소득을 많이 벌어도 주부가 어떻게 살림을 하느냐에 따라서 빈부격차가 생긴다 안 생긴다. 그래서 오늘 이 순간부터 여성이 집에서 하는 일이 살림이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된다고 내가 남성들한테 강조해요. 그러니까 소득은 대개 남자가 벌어와요. 그걸 늘리는 일은 대개 누가 한다? 여자가 살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꼭 여자가 다 한다고 말하면 남성들이 또 반대하니까 여성의 역할이 크다. 불리는 일은. 그렇죠? 어떤 시점에서 똑같이 학교를 졸업하고 취직을 해서 월급도 비슷한데 10년 후에는 너무 달라. 대체로 누구 역할이 크다?
아내의 역할이 크다. 그래서 여성들의 역할에 대해서 너무 잘못 생각하면 안 된다. 동의하시죠? 네. 언제 시작하는 게 제일 좋냐? 언제 시작하는 게 제일 좋냐? 몇 살에? 아무 관계없다. 오늘 이 순간부터. 30살에 시작하면 60까지 30년 일하고 남은 인생이 40년이니까 70년 먹고 살 준비예요. 그렇잖아요? 45세에 시작하면 15년 일하고 남은 인생이 60 더하기 60부터 40년이니까 55년 준비하는 거예요. 언제 시작해도 너무 빠르지 않다. 동의하십니까? 네. 나 환갑 되었는데 어떡하냐?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시작하는 게 제일 빠르다. 내 인생에서 찍을 수 있는 사진 중에서 제일 젊은 사진은 언제 찍는 거다? 다 아시네. 리타이어라는 말이 있어요. 리타이어. 리타이어를 미국 사람들은 영어를 모르기 때문에 은퇴라고 번역을 해요. 근데 나는 리타이어를 쪼개요. 리타이어라고. 타이어를 갈아 낀다. 야, 이건 보통 수준이 아니네. 예. 그래서 리타이어, 최고의 리타이어는 은퇴하지 않고 일할 수 있을 때까지 일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의 타이어를 바로 낀다. 저는 1975년에 공직에 들어가서 경제 관료를 시작을 해서 2006년까지 31년을 일했고 2006년 말에 민간 부문에 와가지고 16년째 일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공직에 있을 때 포장도로 달렸다면 지금은 내가 무슨 도로를 달리고 있다? 비포장도로를 달리고 있는 거지. 국도도 좋아. 무슨 얘기냐? 나는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세계 다국적 기업의 경영진들에게 경영 전략을 자문해 주는 게 내 직업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나를 만났어. 근데 또 만나고 싶어야지 제가 계속하지. 한번 봤더니 닥터한테 배워봐야 아무 소음이 안 된다. 그러면 나는 잘리는 거예요. 그래서 리타이어란 타이어를 바꿔 끼고 할 수 있을 때까지 하는 거다. 이런 거예요. 문제는 뭐냐? 문제는 뭐냐? 그러면 경제만 준비되어 있으면 행복할까? 그래서 참 행복에 대해서 지금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오늘 행복에 이르는 비결 3가지를 가르쳐 드리려고 해요. 이게 오늘 마무리 강의예요. 자연 속에 살고 싶다. 더한 의심 내려놓고 지난 분노 잊고서 자연처럼 살다 가자. 바람 따라 살고 싶다. 더한 관심. 첫째, 행복의 반대는 불행이 아니고 불만이에요. 왜냐? 행복이란 내가 바라는 것을 채웠을 때 느끼는 심적 상태잖아요. 채우지 못한 게 불만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불자 찰만자잖아요. 그래서 남편한테 10개를 기대했는데 7개밖에 안 해준다. 불만이겠죠. 근데 5개를 기대했는데 7개 해준다. 그러면 감사한 마음이겠죠. 이게 내 주례사예요, 내 주례사. 주례가 성원선언문을 낭독한 순간 배우자에게 10개를 기대했다면 반으로 줄이세요. 그게 행복에 이르는 첫 번째 비결이에요. 다시 한번 기대 수준을 낮춰라. 배우자에게, 직장 동료에게, 자식에게 기대 수준을 낮추는 것이 행복 지수를 높이는 방법이다. 동의하십니까? 네. 2번. 어떤 사람은 자기가 바라는 것보다 더 많이 가졌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 나는 10개를 바랬는데 12개를 가졌다고 느끼는 사람. 그건 뭐냐?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응? 그렇죠? 내가 지금 하는 거에 비해서 내가 더 받고 있다. 나는 인복이 많아. 뭐 이런 식. 그래서 두 번째 행복의 비결은 감사하는 자세로 사는 거예요. 응? 기대순을 낮추고 감사하는 자세.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 세 번째 비결은 여러분이 평생 들어본 적이 없는 비결이에요. 왜냐? 비교하라.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뭐라고 들었어요? 비교하지 말라고 그런 거짓말을 가르치는 사람이 많아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비교하게 돼 있어요. 근데 비교하지 말라는 거짓말을 가르치는 거는 손바닥으로 눈을 가리고 오늘은 왜 해가 안 떴지? 하고 거짓말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비교하라. 그 대신에 조건이 있어. 목 디스크를 조심하라. 비교하라 그러면 어디만 쳐다보는 경향이 있다, 한국 사람은? 그래서 서울에 목 디스크 병원이 세계에서 제일 많다는 거야. 그 왜 위만 쳐다봐? 전후 좌우를 둘러보면 나만 힘들다, 나만큼 힘든 사람 많다. 간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위안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밑에를 내려다보면 나보다 힘든 사람이 많다, 적다? 많다. 그래서 위안을 받는 거야. 그리고 나보다 힘든 사람에게 배려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거다. 어떤 사람이 나눔을 실천하라 그러면 나 적금 타면 이렇게 말해요. 그런 물질적인 나눔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나눔이란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에게 물질이 아니라 손을 내미는 거예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발전하는 이 과정에서 우리가 소중하게 여겼던 아까 우애, 우정, 협동, 배려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진 거예요. 이래서 세계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은 거예요. 겨우 100년 정도 소풍 왔다 가는 거예요. 지구 여행하는 거예요. 그 100년 정도 왔다 가는 그 인생에 소풍 왔다 가는 그 지구 여행에 뭐 그렇게 잘났다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배려심 없이 함부로 대하느냐. 100세 시대 행복한 지구 여행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저는 배려를 회복하는 거다 이거예요. 배려를. 상대방에 대한 내가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이 어떻게 느낄까? 적어도 나보다 힘든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자세로 살 때 이 나라가 좀 더 따뜻한 사회, 건강한 사회가 되지 않겠냐. 그리고 선진국이 되지 않겠냐. 저는 3만 달러가 4만 달러가 되면 선진국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더불어 행복한 지구 여행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힘씁시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요, 꼭 시비 붙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5천만 국민 중에 우리 몇 사람이 뭐 당신이 말한 대로 한다고 뭐 그렇게 달라지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마무리를 시를 한 수 낭송하는 걸로 끝내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100세 시대 더불어 행복한 지구 여행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실천했으면 하는 배려라고 하는 제목을 말할 때 누군가가 우리 몇 사람이 한다고 세상이 달라지겠냐고 말하거든 다음 시를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나 하나 꽃 피어 조동화. 나 하나 꽃 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아라. 네가 꽃 피고 나도 꽃 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거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느냐고도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거 아니겠느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